안녕하십니까.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오늘 증시가 하락폭이 좀 강하죠. 전혀 유럽이라든가 미국 증시 하락폭이 좀 제법 나와줬는데 그 변동성을 고스란히 우리나라는 받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시아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 대만 갖고는 그렇게까지 받아주질 않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어제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의 하락 변동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안 받아줘도 되는데요. 그렇죠? 자,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거래소입니다. 현재 지금 2109포인트네요. 예, 2109포인트. 2100.103포인트까지 흘렀다가 약간 살짝 그 밑바닥에 반등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뭐 거의 장대 음봉으로 쏟아지고 있죠. 그림이 잘못 나왔네요. 네. 1.6% 정도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포인트를 제가 오늘 좀 잡아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드리는 포인트, 코스피 포인트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시장이 흔들림이 심할 때는 항상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코스피 포인트 경전하사, 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 예.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고래예요? 코스피 지수가? 아니죠. 새우예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국면, G2의 화폐 전쟁의 서막. 요거는 좀 너무 거창하지만 우리가 깊이 있게까지는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지금 뭔가 이상한 내막이 좀 있구나라는 뉘앙스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해서 제가 잡아왔습니다. 세 번째, 국내 가계부채 및 위험률에 대한 고찰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갔으면 좋죠. 태클 거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2011년도에 폭락장세가 왔을 때요. 또 2012년도 봄에도 5월달, 6월달에 폭락장세가 왔을 때 폭락에 대한 거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박수를 받거나 칭찬을 받기는커녕 쓴소리를 듣거나 도를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내가 주식 갖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200~300포인트 폭락이 올 거니까 조심하라 그러냐. 근데 그게 현실이 됐어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격려와 칭찬의 박수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좀 아쉬움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보일 때쯤 되면 또 메시지를 던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이슈들을 주식하시는 분들이 시황을 볼 때 오로지 차트만 갖고 수급만 갖고 보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황 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석학 박사도 아니고 고위 공직자들하고 내통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장의 뉴스를 보는데 그런 뉴스도 여러분들이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뉴스 중에 포커스가 지금 이런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료 다음 거 보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입니다. 최근 5월 11일 날까지 블룸버그에 가시면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각국마다 다 나와요. 거기서 보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독일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고 있어요. 과거에 2011년도나 12년도 시장이 막 등락이 심할 때 그때 많이 들었던 얘기 있죠, 여러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막 시장이 빠지고 있었고 그 변동에 의해서 그랬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남유럽 국가들의 위기론이 나오면서 국채 수익률이 막 올라갔던 시점이고요. 지금 이런 흐름은 뭐 채권까지 공부하려면 여기서 한 시간 안에 도저히 못 하는데 포인트를 보면 미국이 기준금리에 대한 메시지를 발언을 했잖아요. 제가 이 시간에 눈으로 얘기했지만 누가 유동성 장세냐 그러냐 이거예요. 전 유동성 장세라는 얘기를 안 해요. 미국은 기준금리를 할 거예요. 다만 언제 어떻게 할 거냐의 시차만 있을 뿐이라. 결국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면 그건 참 제가 봤을 때는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계속 주잖아요. 옐런 의장이. 그런 과정에서 역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는 추이는 변함이 없을 거다라는 점. 그럼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는 그런 금리가 인하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인하할 수 있다고 하지 않냐 정부에서. 이것도 참 그래요. 한국하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그동안 2001년도부터 쭉 추이를 보면요. 한 3개월 정도 미국이 먼저 하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어떤 시차는 있을 뿐이지 방향성에 있어서는 동일해요.
틀리지가 않아요. 보십시오. 오를 때 같이 내릴 때 같이 내리고 오를 때 같이 올라주고 내릴 때 같이 내려주고. 그럼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점진적 상승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향후에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온다는 얘기죠. 글쎄요. 뭐 현 정부에서 정책 관련자들이 인하를 계속 하든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말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동안의 십몇 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미국에 동행했다 이거예요. 선행은 못하지만. 그렇다면은 현재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이 1.75%인데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그런 점에 있어서 향후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여러 우려 상황들이 나오고 또 반대로 그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표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한때 그린스펀 있을 때 기준금리 인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가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펀드 시절이죠. 200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에요. 뭐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을 때 빚이 많은 국가들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한미 국채 수익률을 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국채 수익률도 향후에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봐야 되겠죠.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2의 화폐 전쟁인데요. 뭐 화폐 전쟁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닌데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번에 AIB를 중국에 주도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뭐 당장에 어떻게 빡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서서히 뭔가 준비하는 과정이라. 세계 기축통화국가는 어디입니까? 달러, 유로, 엔화잖아요. 파운드도 있고요. 그동안 달러의 기축통화 브레튼우즈 체제가 1944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항상 반복되었어요. 미국이 달러를 살포해서 경기를 회복시키고 기준금리 인상시키면 달러 강세를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미국의 이익을 키워나갔고 적자를 줄였고요. 그런 과정을 계속 통하면서 다른 국가, 어디 특정 국가든 꼭 피해 국가가 나타났잖아요. 과연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 여부예요. 그런 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IMF 때에도 사실 우리만의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가 사전에 잘만 더 대비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바로 이러한 흐름의 시류의 흐름에 우리가 편승돼서 IMF를 맞았던 거고요. 과거 중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중국은 어떠냐? 제가 이제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거예요. 제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야, 잘못하면 이번에는 중국이 타켓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브릭스 국가,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 근데 여기서 브라질은 계속 기준금리 인상했으니까 아닌 것 같고 러시아는 당한 모습이 있고 인도는 친미 쪽이라서 그닥 그럼 모르는 거지만 하여튼 그렇고 중국은 신냉전까지는 그렇지만 하여튼 냉전의 어떤 기류가 좀 흐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AIB를 직접적으로 주도했다라는 것은 향후 이하나의 지위를 높여서 기축통화의 어떤 위치까지 점하려고 하는 그런 포석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동시에 중국의 미 국채 보유를 보시면 끊임없이 국채 보유를 늘려왔는데 최근 작년부터 일본이 좀 더 매수 국채 보유 수량이 늘어나고 중국은 점진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말입니다.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바라는 것은 기준금리 인정해 줄게. 대신 천천히만 올려다오. 그러면 괜찮을 거야. 이런 어떤 전략을 보고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어느 타켓 국가를 휘청거리게 한다라면 뭐 어떻게 보면 이건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중국이 중요해요. 미국이 많이 급격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시켜버린다면 중국은 국채 보유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 막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향후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이슈가 또 하나 있다는 점. 중국이 그냥 AIB 설립을 그냥 주도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또 시진핑이 수출 위주보다는 내수 위주로 키워나가겠다는 어떤 큰 틀을 경제정책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G2 싸움을 대놓고 하고 있지 않지만 물밑 작업을 서서히 하고 있는 국제정세까지 시황을 보는 분들은 당연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이거 좀 이 자료를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고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로 중국이 작년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미 국채 보유를 줄이고 있어요. 지금 이제 1조 한 2,400억 달러 정도 보유 상황인데 계속 줄이고 있다는 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입니다.
기준금리인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어떤 국가들이 위기냐면 빚잔치했던 국가들입니다. 기준금리 같이 인하해서 빚잔치했던 국가들은 어쨌든 향후에 삐그덕거림이 있어요. 그게 그동안 브레튼 체제의 그 상황에서 항상 반복됐던 시스템이었으니까요. 보시면 브라질은 금리를 올려요. 러시아는 작년에 그 사태 일어나서 빵! 예, 금리 인하를 하고요. 인도는 계속 원래 살짝 올렸다가 밋밋하게 계속 동결이고요. 그 다음에 요 검정색 터키 기준금리 인하를 심하게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뭐 공격적으로 했던 국가들은 향후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될 때 불똥이 좀 떨어질 수 있죠. 우리나라가 과연 저 범주에 속할지 안 할지 그것은 제가 지금 단호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 우리가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또 나라의 정책 위반자들이라든가 관련자들이 잘 항의를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점은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가계신용부채 눈에 듣고 있는 얘기죠. 요즘 신문 안 보신 분들은 없으실 테니까 신문에 보시면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어가고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가계신용에 대해서 우려를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이 폭락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폭락 안 할 것이다. 전셋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매 정상화 될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가계의 신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을 때 향후에 금리가 인상되면 분명히 일정 부분 타격이 있죠. 아주 소득 상위거나 자산 상위층들은 영향 없어요. 문제는 중하위층이 문제인 거죠. 그런 점에서 가계 신용도 우리가 향후에 늘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3대 내관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OECD 자료를 통해서 세계 국제기구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의 내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은 점도 보지만 나쁜 점도 살펴보는 거. 첫 번째는요. 금융산업의 이익이 너무 저조해요. 금융산업의 시스템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금융산업의 이익 구조가 너무 저조해요. 0.38% ROA가요. 총 자산 이익률이. 다른 일본이나 영국, 중국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이익 지표가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펴보면 우리나라 은행들요. PF, 부동산 프로젝트 있잖아요. 부동산 쪽에 너무 많이 가 있어요. 대출 부분이. 그리고 이익 부분이 결국 그건데 하여튼 다양한 변화를 빨리 통해서 은행 이익 지표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점. 가계부채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OECD 국가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 임금 체계라든가 임금 생산성 자체가 거의 최하입니다. 28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변화를 해서 이게 경제 민주화의 변화였는데 지금 3년간 이런 경제 민주화의 변화가 있었나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향후에 또 우리가 좀 시장의 어떤 리스크적인 요인으로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를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는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기준인데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기준을 활용하는데 한국은행에 가시면 통계지표 나오는 건데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인데요. 보십시오. 103, 97으로 제가 정하는데요. 103 이상으로 갔을 때 과열이고요. 선행지수가. 97 이하일 때 침체인데 주식 투자하기 딱 좋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지만 노래가 있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내 포인트가 어때서. 선행지수가 97로 오면 자산시장에 막 폭락을 하고 막 겁납니다. 웬 떡이냐고 하세요. 그때가 진짜 찬스예요. 현금을 자산시장에 배팅하는. 보십시오. 91년도, 2년도. 그 다음에 IMF 때, 신용카드 사태 때, 2000년도에, 2001년도에, 2008년도에. 그러니까 저 시점이 경기선행지수가 보이면, 동행지수랑 보이면 매도가 아니라 무조건 주식을 쓸어 담는 시점이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반대로 103을 넘어가면 과열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3을 넘어가서 104까지 간 적은 있어요. 104, 105. 근데 이때는 보시면 우리가 고성장할 때잖아요. 지금은 완전 고성장 구간이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103을 넘어간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가 또 따라오지 못해요. 이런 괴리에 있어서 뭔가 좀 찜찜함이 있다라는 점, 이걸 좀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거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면요. 코스닥 포인트인데요. 빚잔치의 불꽃놀이 장세, 신용장고 경계심 가져야, 변동폭 확대. 변동폭 확대가 시행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신용으로 지금 코스닥에 주식을 사셨던 분들은 돈을 더 채워 넣으시거나 아니면 반대 매매에 당하거나 적절히 청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매물이 좀 많이 터질 수 있는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종목을 오늘 잠깐 보면 에코에너지, 내추럴엔터테 이렇게 좀 보겠는데요. 에코에너지는 메리가스 정책인데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장에 이 에코에너지가 뭐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점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에코에너지 한번 볼게요. 에코에너지 올라가고 있네요. 예. 에코에너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차트를 가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차트를 보여주시죠. 이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상승을 좀 올라가고 있는 국면인데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데 상승한다. 무슨 이슈가 있을까요? 메리가스 정책을 보셔야 돼요. 지금 수도권 쪽에 매립지에 대한 인천하고의 어떤 협의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매립가스 쪽에 관련된 기업이 에코에너지랑 CNG 에너지가 있는데 이 두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셔라. 정책 주목이에요. 왜냐? 향후에 어디 시점까지 계속 성장성이 있어요. 그 점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 내추럴엔터텍은 제가 간단하게 좀 얘기할게요. 이 내추럴엔터텍에 대해서 이 차트를 보면서 지금 상한가가 며칠째 나오고 있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하고 싶어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회사 관계자도 문제지만 식약청도 문제고 한국 소비자 보건도 문제예요. 그 200몇 개의 그 제품을 다 회수해서 했더니 DNA가 검출 10개밖에 없다더라. 나머지는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자율회수를 권고했다. 그래서 시장에 반등 나온다. 먹는 거 갖고 식약청이 그러면 됩니까? 더 단호하게 해줘야지. 확실하게. 이것에 내추럴엔터텍의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시장에 여전히 후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 보면. 왜요? 아니 이런 것도 감리 감독도 제대로 못하면서 시장에 30%를 확대해놓으면 얼마나 장난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심히 좀 우려된다는 점을 약간 칼럼식으로 제가 제 논조에서 주관적 논조로 좀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래서 저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 공격적인 자세가 심히 우려졌다. 그래서 항상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관점이고 또한 저 같은 경우 그래서 ETF 투자의 ETF 레버리지, ETF에 대한 어떤 평균의 인덱스 펀드들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성향을 키워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걸 강조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럼 지수 쪽으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수 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장의 자료 제가 준비해왔는데 다음 자료 보도록 하면 코스닥 신용잔고 이거 잠깐 보시죠. 신용잔고 이렇게 올해는 하여튼 빚잔치로 계속 끌어올린 거예요. 네, 그 점을 주목하셔라 이거예요. 빚잔치로. 누구나 다 보는 거잖아요. 저만 보는 거 아니에요. HTS 다 가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유의하십시오. 710포인트 괜히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겨주시죠. 이거 어제 제가 갖고 나왔죠. 어제 제가 뭐라고 했죠? 랠리 아니다. 제가 봤을 때 랠리는 아니다. 찜찜함이 있다. 270, 275. 그러면 이번 6월 만기 때까지 저게 넘어갈 리는 없다. 그러니까 고점 돌파할 랠리는 없다라고 얘기해 드렸죠. 오늘 또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 더 갖고 나왔습니다. 나오기 전까지 보니까 270도 증가해 버렸어요. 272, 275도 6만 개로 다 진입 넘어가 버렸고 미결제 약정이 270도 4만 8천 개. 이 얘기는요. 270도 이제 위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6월 11일 만기 날까지. 그럼 위쪽으로 저기를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은 약화된 거고 밑으로는 255가 그러니까 종합주가에서 2060포인트 정도 되는데 미결제가 5만 개가 좀 넘거든요. 요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를 뚫을 수도 있고 막혀놓을 수도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저거는 한 이틀 정도 더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위에가 하나가 더 막혀버렸어요. 270이. 자, 다음 자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ETF 레버리지 어제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오늘 레버리지를 사셨을 거예요? 안 사셨을까요? 예? 게시판에 한번 볼까요? 네, 게시판에 아직 다들 메모하시느라고 집중하고 계시군요. 어제 제가 263점 땡땡 선물지수가 내려오면 변동성이 확대되니까 거기서는 피하시라고 얘기해드렸죠. 11,700원이 단기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깨지면 이탈 시 변동 유의. 이거 어제 자료 그대로 갖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상당 저항의 충돌 지점이고 또 하나 12,000원이 늦어도 목요일날 오전까지 장악을 해야 되는데 장악을 못하면 이쪽의 유의 가능성을 보자. 이번 주 최대 승부차라고 얘기 드렸죠. 다음 자료가 있나요? 없죠. 지금부터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코스피가요. 코스피를 보시면 제가 2144포인트 최대 거래량 터진 지점까지는 이 시점부터 리바운딩 돼서 올라올 겁니다 했어요. 왔어요.
근데 피보나치 잠깐 볼게요. 직전 고점에서 현재 저점까지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리면 공교롭게도 떨어졌던 거에 리바운딩해서 하프 자리까지 왔다가 눌리고 다시 올라가서 61.8까지 힘의 충돌 지점까지 왔어요. 2144. 이틀 연속 왔는데 어제 오후장에 살아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뭔가 변화가 있고 찜찜한 거예요. 결국 오늘 그 찜찜함이 나타나는 건데 괴리가 생긴 거예요. 코스피 200을 보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267.5 하나는 회기 자리입니다라고 했죠. 그럼 여전히 그 회기 자리냐? 여전히 회기 자리는 맞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코스피 200은 왔단 말이에요. 2144포인트를. 이 코스피 200은 저점에서 고점까지 리바운딩 나올 때 어디까지 와요? 38.2 피보나치 비율까지만 오다 머물렀어요. 그러면 61.8까지니까 대략 1%의 상승의 마디가 더 있어야 되는데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왔죠. 그러니까 밸런스를 어때요? 코스피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이 눌림의 밸런스를 맞춘 건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추세가 완전히 하락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변동성이 좀 확대된 건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요. 다 지워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266.14라는 자리가 왔었는데 266.14 자리에 왔죠. 이 고점이 그럼 만긴 날까지 고점일 가능성이 높냐 그럴 때 조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점은 제가 처음에 256에서 271 얘기했다가 이번에 261이 지지되었으니까 절대로 깨져서 안 된다는데 오늘 깨트렸어요. 그러면 어디로 오는 거냐면 여기 갭방구 메우는 거 있죠. 이날. 여기 보이시죠? 요거 갭을 메우러 오는 거니까 258.44. 이날 종가가 258.33, 시초가가 258.44. 그럼 그 자리까지 가격이 내려와야만 저점 잡기를 다시 해볼 수 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조금 더 흔드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좀 봐줘야 되겠죠. 여기서 폭락이 와서 막 쭉쭉쭉 빠지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직. 뭐냐? 변동성을 굴곡박스로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는 과정에서 상단에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놨고 하단을 조금 더 열어주는 포인트, 열어주는데 어디까지? 요 갭 메우는 과정까지는 질질질 내려오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오늘 저점이 저점스럽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참아볼래요. 레버리지 무포로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고요. 두 번째는 그럼 공격적으로 지금 하방 봐서 막 포커스를 막 아래로 막 내려 꽂아야 됩니까 물어보시면 그것도 뭐 그렇게 서둘 필요는 없을 것 것이다. 조금만 더 관망의 자세로 있다가 5월달 내일하고 내일 모레 5월이 마감이 되면 5월 마감 이후에 6월에 고점을 먼저 잡아서 고점 매도를 할지 6월에 저점을 잡아서 저점 매수를 통해서 터닝포인트 추세 전환을 할지 그거는 이틀 정도 2, 3일 정도 후에 다시 전략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가격대 흐름을. 자, 중요했던 것은 오늘 어제 얘기했던 263점 땡땡이 깨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